네, 이제 5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제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5월 24일 날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그 아이오닉 5 있잖아요. 네. 그거 공개하나 봐요. 쇼케이스라 그래서 그 행사를 하고 그다음 요새 이제 연준 의원들 한번 발언도 주목을 해보세요. 계속 달래기를 할지.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새 연준 의원들은 자꾸만 시장 달래기를 하는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랑 그다음에 퀄스 연준 부의장이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할지 지켜보시고 5월 25일 이제 화요일 날은 액티브 ETF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ETF이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비중을 그 이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네. 자기가 임의적으로 네. 편입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시브는 100% 그냥 코스피 200이면 1등부터 200등까지 그대로 시총 순위대로 넣는데 네. 액티브 ETF는 뭐냐면요. 70%는 그대로 복제를 해요. 네. 나머지 30% 작은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펀드 매니저면은 나는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시장 비중보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ETF 그냥 너무 패시브에 좀 재미없으신 분들은 네. 이 주식형 액티브 ETF가 뭐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 타임폴리오라는 자산운용사도 있는데 네. 이 네 곳에서 총 8개가 나와요. 새로. 예, 25일 날 나오니까 한번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그 이름들이 뭐냐면 주로 뭐 미래차, 신재생, 모빌리티. 네. 자, 성장형. 성장주. 예. 그래서 성장주들 이렇게 또 ETF가 설정되면 매수가 좀 들어가니까 기업들에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주가에도. 예,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5월 26일 날은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 역시 엔비디아 있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뭐 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금리 동결하겠지만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아마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정상화할 거냐 통화 정책을. 그런 거 지켜보시고 중국의 4월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요. 종가에는 MSCI 지수가 리밸런싱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일부 기업들이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 뭐 하이브라든가 뭐 아니면 SKC라든가 HM 이런 기업들이 편입되고 그다음에 이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 5월 28일 날 미국의 근원 PC라고 물가 지수 있죠. 핵심.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큰 유가라든가 음식료 뺀 그런 근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게 또 너무 튀어버리면 또 인플레를 자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 28일 날은 미국의 이 근원 PC 물가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보시고 5월 30일 이제 그 일요일 날 발표되는 건데 요건 뭐냐면 발표는 아니고 그 회의가 열려요. 한국에서 P4G라고요. 이 녹색 K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기업 CEO들과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 ESG라고 요새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방안들을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 참석하는 기업들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아무튼 녹색과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좀 모멘텀이 될지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번 요 그 회의가 열리니까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뭘까요? 일단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가 지수에 대한 저는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뭐 당연히 안 좋게 나오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높게 나오면 이제 시장이 또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시장이 이제 반응이 왜 중요하냐면 연준의 말을 믿고 이건 일시적이야. 잃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못 믿겠다. 이러면 증시가 또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한번 그 물가지수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그 비트코인 채굴할 때 그 그래픽 카드를 많이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 암호화폐에 관련된 영향이라든가 또 이 회사가 또 자율주행용 그 반도체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 그 금통위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 언제 정상화할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올린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에 그 우리나라 그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일단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면은 또 긴축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그리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도대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연준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통위에서 나오는 그런 아마 뉴스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게 이제 그 지난주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관련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 관련된 기업들이 과연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네. 구체적인 움직임, 구체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 주가가 그냥 미지근할 수도 있어요. 네. 뭐 다 알고 있던 내용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다. 뭐 새로운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또 환호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번 주 일주일을 우리가 딱 보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하루만 보면 안 되고 일주일 정도 보면은 아 뭔가 좀 새로운 또 모멘텀이 나오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또 백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제로 어떤 주가를 형성을 해줬는지 그거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투자 확대가 이제 최근 화두인데요. 뭐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SK 하이닉스 또 DB 하이텍 이런 쪽에서도 파운드리를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메모리 말고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을 이렇게 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밸류체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은 메모리 강국이니까 메모리 밸류체인은 되게 단단하고요. 네. 또 거기다가 그 예전에 일본이 수출 규제하면서 더 국산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네. 되게 단단한데 한국이 좀 약한 고리가 사실 비메모리잖아요. 그렇죠. 비메모리 지금 삼성전자도 TSMC에 밀리고 하이닉스는 너무 매출 비중이 작고 네. 이 DB하이텍은 8인치를 하기 때문에 네. 약간 저부가 가치 파운드리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원하는 건 고부가 가치 이 비메모리를 만드는 건데 네. 일단 어쨌든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지만 경쟁사인 TSMC에 아직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 격차를 메꾸겠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려면 밸류체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가 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이야 일본, 대만, 뭐 미국 장비를 많이 쓰는데 결국에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런 비메모리를 더 역량을 키우려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역시 삼성과 하이닉스가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일부 한국의 중소기업들 그 지분 투자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비메모리 회사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오사트라고 있어요. 후공정. 네. 뭐 조립도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칩을 만든 다음에 그 칩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나 어디에 완제품에 들어가서 쓰이려면 이게 절단을 한 다음에 이 검사를 해야 돼요. 예, 검사한 다음에 예. 이제 패키징, 네. 포장까지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꽂을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일례로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대만이 잘한다고. 대만이 그러대요. 너무 잘해요. 예. 근데 우리 한국은 좀 거기에 비하면 되게 뒤쳐져 있어요. 네. 한국 기업들도 몇 개 있는데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전공정은 잘하지만 후공정을 지금 외주를 많이 주는데 결국 기왕이면 한국 업체들 좀 키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들 기업들이 잘해야 또 좋은 품질의 제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회사들을 굉장히 키울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는 것보다도 네. 한국의 약한 고리가 도대체 뭘까? 네. 그러면 후공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소부장 기업 중에서는 후공정에 좀 특화된 기업들이 있다면 네. 한번 찾으셔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포드 전기차 공장을 찾아가지고 전기차에서도 중국이 이기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뭐 반도체처럼 중국 업체를 제재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좀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뭐 대폭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큰 시장으로 육성하고 싶다.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더 큰 시장인데 예. 전기차는 이렇게 형편없냐. 네. 사실 뭐 초라하죠. 지금 미국의 전기차 밀리죠. 시장이라. 예. 거의 뭐 사실 그 원인 중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1,74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더 크게 지금 시장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했고 이제 그래서 보조금도 아마 더 줄 것 같아요. 원래 지금 20만 대 이상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회사는 보조금을 안 줘요. 네. 근데 아마 6월이나 7월에 보조금함이 발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아마 50만 대까지 판매하는 회사에도 아마 더 줄 것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 연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비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그냥 연비가 나빠도 그냥 자동차 페널티를 안 줬어요. 네. 그럼 내연기관 차들이 그냥 마음 놓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연비 규제를 아마 7월 달에 강화하는 법안을 낼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예. 결국엔 전기차로 갈 수 있는 유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포드 전기차 공장을 찾았는데 거기 들어가는 탑재되는 이제 배터리가 SK 이노베이션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의 이 인프라 투자도 하고 전기차 반도체 공장도 지어서 미국을 제조업 단지로 만들고 싶은데 자기네가 못하니까 중국은 힘들고 네. 어쨌든 우리 한국과 손잡고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딱 느낌에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천병에 섰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또 SK 이노베이션도 이번에 뭐 같이 포드랑 합작사 설립한다 네. 그 얘기도 나왔고, GM하고 LG가 또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사업들을. 삼성은 또 누구랑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한국 기업들이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전기차 시장의 그 큰 그림에서 네. 정말 선도 업체로서 먼저 좀 진출했다는 게 저는 정말 조로의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항상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어떤 나라나 이런 것들이 육성이 됐을 때 가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더욱 고무적인 건 미국은 1등 시장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분명히 전기차 전 세계 1등이 될 텐데 거기에 한국이 뛰어든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테슬라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현대차가 또 미국에 공장 짓잖아요. 네. 그럼 그 공장엔 당연히 현대차는 우리 한국의 3사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 배터리 쓸 수는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예, 그런 걸 본다면 배터리 관련주들한테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굉장히, 그러니까 좀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다,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문에 너무 좀 심리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싹 잊게 만드는 좋은 어떤 이벤트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상황은 나쁘지가 않은데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 이분이 최근에 은행이 좀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지 않습니까? 네. 뭐 약간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500대 586불 이 정도인데 향후에 이제 그 전고점 쪽으로 테슬라 주가가 오르려면은 어떤 조건이 좀 만족이 돼야 될까요?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테슬라의 어쨌든 창업주고, 네. 뭐 이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네.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처럼.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그다음에 너무 이제 경박하게 막 행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테슬라 주주분들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너무 그런 좀 표현은 좀 자제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일론 머스크의 이런 이제 행동에 대해서 테슬라 이제 주가에 정말 안 좋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얘기하는 거고, 네. 테슬라에 대해서 뭐 주가를 막 이랬다 저랬다 할 만한 발언을 한 건 아니니까 네. 테슬라의 본질 가치엔 지금 전혀 문제는 없어요. 예.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최근에 주가 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두 가지 같아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 성장주가 좀 약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졌고, 물론 또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일단은 좀 작용을 하면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좀 약간 시각 자체가 좀 이렇게 식지 않았나 이런 네.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역시 테슬라도 똑같아요. 자동차 회사입니다. 네.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 그잖아요. 예. 테슬라도 아무리 잘났어도 반도체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자동차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기간 조정 양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둘 다 저는 이거는 영원히 지속될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에서는 다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 그리고 테슬라 여전히 미국 시장 점유율 1등 업체고 예. 유럽에서도 잘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면 물론 현대차도 이번에 잘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선 무조건 테슬라가 1등이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전기차.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더 열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는 미국에 더 판매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테슬라 지금은 조금 쉬어간다 하더라도 네.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그냥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기간 조정이 몇 달 이어지고 있는 정도, 네. 가는 방향이 이렇게 그냥 다시 꺾였다. 저는 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면은 미국에서도 대통령 행보가 중요하니까 네. 테슬라를 갔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포드로 갔을까? 아, 저는 뭔가 좀 그게 상징성이 있는 것 같은 게 예. 어쨌든 이제 그 약간 물론 이제 테슬라는 테슬라지만 예. 포드가 그 이 포드의 픽업 트럭 있잖아요. 네. 그 픽업 트럭이 상징적인 그런 걸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포드에서부터 자동차 대중화가 시작된 거 아실 거예요. 예, 예. 옛날에 헨리 포드가 처음 내연기, 그러니까 벤츠가 먼저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내연기관차 대중화 시킨 거는 그 컨베이어 벨트 만들어 가지고 네. 한 건 포드니까 아, 예. 포드가 미국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업기업이죠. 네, 상징이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또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인데 네. 그 전기차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테슬라는 어차피 전기차로 잘해왔잖아요. 예. 근데 포드는 내연기관차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그것까지 고려한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도 이렇게 변한다. 아하. 포드처럼. 예, 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드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사실 한국 거잖아요. 네. 우리는 역시 아시아 국가들과 또 손을 잡아서 제조 기반도 만들어 보겠다.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포부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잡은 것보다 이렇게 좀 포드의 손을 잡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애플에 대한 투자도 우리 많이 하는데 아이폰의 고객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겨가지고 사전 검열에 네. 협조에 때려가지고 이제 뉴욕 타임스가 보도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애플의 주가에도 상당히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중국 내 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네. 원래는 애플은 이런 거 합의 안 하거든요. 잘. 네. 어느 나라보다 안 하고 자기네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제공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비난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애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플이 그럼 세계에서 또 아이폰이 안 팔리고 네. 또 애플 살려는 사람이 야 나 애플 저런 태도가 싫어 이래가지고 애플 아이폰을 안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워낙 브랜드 충성도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애플 판매에는 예. 큰 영향을 안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중국 편 드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비난하는 분들은 애플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매출에 타격을 줄까? 네. 그렇게까지는 좀 연결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질문이 이제 그때 했던 거는 이게 혹시 삼성전자인 호재가 안 될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게 불매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모양이죠. 그거는 예. 애플 고객들이 선택한 문제인데 네. 이 뉴스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아이폰을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애플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야, 나는 애플 다시는 안 쓸 거야. 예. 애플은 저런 회사였어. 예. 그래서 나는 아이폰 말고 딴 거 써야지.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예. 그래서 매출에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이런 알겠습니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서학개미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예전에 테슬라, 애플 사다가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그 반도체 세배 에버리지 ETF, 뭐 SOXL 이걸 제일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반도체 쪽에 뭐 좋은 기대를 갖고 투자하는 건 좋은데 세배 에버리지라는 거는 자칫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는가,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요새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았어요. 안 좋았기 때문에 10%만 빠지면 30%가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하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반도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배짜리를 급락할 때마다 분할로 적립식으로 한 몇 년을 보고 왜냐하면 반도체는 계속 가거든요. 네.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 전 세계에서 보면 전기차 2차 전지하고 반도체만큼 성장이 확실한 산업도 별로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3배짜리나 뭐 2배짜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결국 이거는 이 하락했을 때 네. 변동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일단 3배짜리는 진짜 운 나빠서 15%만 빠지면 45%예요. 거의 반토막이 나요. 네. 근데 고점에서 15%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예. 있어요. 근데 빠졌다가 올라가면은 내가 반토막이 나면요. 네. 그 지수가 2배 올라가야 돼요. 아. 본전 회복하려면. 예, 예. 그러니까 이미 한 배짜리는 본전을 회복했을 수도 있는데 네. 내 거는 본전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올라가도? 있어요. 네, 올라가도요. 네. 네. 극복이 안 돼요. 일단 반토막이 나는 순간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투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3배짜리를 샀다는 건 저는 굉장히 투기적으로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그날그날 단타를 하세요. 아. 차라리 그게 맞지. 예. 이걸 가지고 난 3배짜리 앞으로 뭐 몇 배 갈 거니까 초장기 투자하겠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든 똑같아요. ETF는 레버리지나 3배짜리 상품은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짧은 관점에서 그냥 단기 매매를 좋을 하시는 때?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중장기 ETF 투자는 반드시 똑같이 한 배짜리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일단 이번 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부터 많이 흔들려서 좀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요새 갑자기 올라가는 게 금이거든요. 네, 금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예. 금과 관련해서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상할 수 있는 게 고려아연 같은 이제 예. 금 가격 수혜주들 있잖아요. 네. 이쪽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뭐 풍산이라든가 하는 이 원자재주 중에서 구리 관련주, 네. 원유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금이 제일 왕따당했거든요. 네. 소외받았는데 비트코인 대신해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금 가격 수혜주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금이 한 1,820불 네, 좀 올랐어요. 80불, 1,880불, 네. 60불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때 비트코인이 너무 강할 때는 되게 네. 안 좋았어요. 아,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 이래가지고 예. 금이 안 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좀 당분간 시들시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금으로 대체 수단이 갈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여전히 광고 기획사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광고 기획사. 광고 기획사가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대형 광고 기획사 있잖아요. 네. 그 뭐 제일모직이나 제일기획이나 네. 이노션 같은 이제 현대차나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기 좋아지면 광고 무조건 하거든요. 아, 이제 예. 브랜딩 광고도 많이 해요. 예, 예. 삼성전자가 요새 가전제품 막 브랜딩 해가지고 네. 여러 광고들 하더라고요. 광고 LG전자도 하고. 예, 예. 예. 그 경기 좋아지면 당연히 광고주가 집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좋을 수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어요. 예. 그리고 유튜브가 이제 정책을 바꿔서 다음 달부터인가요? 아마 그 지금 유튜브 보시면 이제 머니올라처럼 구독자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또 조회수도 많은 데는 네. 당연히 광고가 붙잖아요. 예. 유튜브에서 알아서 네.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독자 수가 적거나 이런 데는 광고가 안 붙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돼야만이 붙는데, 이제 그 개정을 해가지고 그 구독자가 적은데도 무조건 광고가 다 붙는데요. 아, 그러면은 기존에 잘 나가던 채널이 아니라 네. 좀 부진했던 채널이나 신생 채널에도 네. 광고가 다 들어가요. 아, 그럼 여기 그 구글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 만드는 예.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우리 한국의 온라인 광고 회사들. 네. 몇 개 찾아보시면 있는데 예. 그 기업들도 여기에 의외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온라인도 좋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형 네. 기획사도 좋으니까 광고주들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번 주에 좋다가 아니라 이번 주에 좀 미리 좀 그러니까 담아두자. 급락하니까 좀 사보자. 예. 그 대표적인 게 조선주. 하도 올라가가지고 많이 올랐죠 그동안.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꺾여버려가지고 예.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조선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근데 저는 아무리 좋게 봐도 너무 올라가 있으면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기다리던 자리까지 조금씩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조선 대표 기업들 한번 네. 저가 매수를 이번 주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인데요. 이제 주가가 기준 이하로 내리면 기관들은 뭐 로스컷이라 해가지고 바로 손절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인들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빠졌다고 바로 팔지는 않고 상당히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럴 때 일단 손절매를 뭐 하긴 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 어떤 전략이랄까 투자자로서 이게 손절매 할 경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되는지 요거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개인 투자할 그래요.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샀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너무 손해를 크게 봐가지고 네. 그런 경우인데, 그건 물론 안 좋은 거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자발적 장기 투자니까 무조건 정리하자.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왜 실패하냐면 뭐 자기가 모르거나 네. 누가 추천을 해주거나 본인이 어떤 기준 없이 산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이 수익이 났을 때 상관이 없는데 물렸거나 이렇게 손실을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엔 내가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갈팡질팡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바닥에서 던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일단은 내가 매수할 때 어쨌든 원칙을 세워서 내가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네. 내가 이 기업을 왜 사는지, 네. 얼마간 보유할 건지, 예.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지, 이 기업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 기업에 하는 사업, 어떤 회사가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드는데 네.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반도체 전방 산업을 보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전방 산업이 자동차, PC, 스마트폰, 이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죠. 앞으로 4, 5년 투자하면 계속 이 수요 늘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안 좋더라도 그런 확신이 들어서 투자했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건 말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네. 뭐 아무리 흔들어대도 내가 생각한 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네.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네. 예를 든 거지만 그런 하나의 매수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물렸을 때 네. 그 비자발적이 됐건 어쨌든 물린 상황에서 내가 포트를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어쨌든 그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 기업은 앞으로도 성장을 할 것 같고, 또 이제 회사에도 전화를 해보세요. 네. 자주 전화를 해보시고 어쨌든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좋은데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의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네. 예. 그런 것들이라면은 절대로 저는 손절할 필요는 없다. 아.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저는 그냥 물타기라도 하라 그래요. 네. 물타기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더 단가 낮추면 되는 건데, 다만 내가 이제 물려 있는데 내가 이 기업은 아무리 봐도 나는 모르겠다. 네. 그런 기업 분명히 있어요. 예. 매매하다 보면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조선주 좀 저가해서 한번 해보는 거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조선주를 제가 좋게 보는 저도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친환경 선박이 굉장히 건조가 많이 될 것 같은데 한국만 잘해요. 네. 친환경 선박이. 근데 예를 들는데 조선주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자꾸 흘러내려요. 네. 근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홀딩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갑자기 중국도 친환경 선박을 이제 한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와서 수주를 하기 시작했다. 예. 이거는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거 이제 판단 미스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손해가 크더라도.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관들은 20% 빠지면 뭐 로스컷 걸기도 하고 네. 기준이 있어요. 예. 가격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네. 투자자가 뭐 20% 빠지고 5% 빠져서 난 무조건 손절하고, 그럼 손절만 하다 끝나요. 진짜. 내 계좌 다 녹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트레이더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자잖아요. 네. 대부분 이 프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몇 프로 빠진 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을 지금도 사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고, 네. 그 이유가 훼손됐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에 예를 든 것처럼 네. 그랬으면 5%든 10%든 20%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손절선을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절대 정답은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내렸다고 쉽게 손절매하기보다는 투자의 이유, 투자의 기준을 살펴서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마지막이었습니다만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일정들이 참 많고 변수도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기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인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성환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